평생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74세 정혜수 씨. 자식들이 아버지 장례비라도 미리 준비하라며 봉투를 건넨 날 그는 담담히 웃었다. 하지만 며칠 뒤 같은 크기의 봉투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안에는 내 전 재산이 담긴 계약서가 있다. 단, 조건은 진심으로 날 사랑한 사람이 아니면 절대 가질 수 없다는 거다. 그날 이후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계약서의 진짜 의미가 밝혀지는 순간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정혜수입니다. 올해로 74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작은 철물점 하나로 두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아내는 작은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저는 아버지이자 어머니가 되어야 했습니다. 새벽같이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손님들에게 못 하나, 나사 하나 팔면서 모은 돈으로 아이들 학비를 댔고 겨울에는 연탄을 아껴 쓰며 아이들 방만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큰아들 정민수는 장남답게 착실했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가게에 와서 물건을 정리하고 무거운 철물을 나르는 제 일을 도왔습니다. 작은 아들 정우진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밤늦도록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아이를 보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처럼 평생 손에 기름 묻히며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큰아들은 근처에서 작은 건설 자재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고 작은 아들은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두 아들 모두 결혼을 하고 손주들도 생겼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가난한 철물점 주인의 아들로 태어나 이만큼 자리를 잡았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들들이 찾아오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도 바빠서요. 아버지 하는 전화 한 통으로 대신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손주들 얼굴도 사진으로만 보게 되었습니다. 외로웠지만 저는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다들 바쁘게 사는 세상이니까 하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큰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는 철물점 건물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건물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요즘 이 동네가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던데요. 그래? 난 잘 모르겠는데 한번 감정받아보는 게 어때요? 나중에 정리하실 때 알아두셔야죠. 나중에 정리한다는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이번에는 작은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며요? 괜찮다. 늙으면 다 그런 거지. 그래도 병원 한번 제대로 가보세요. 제가 서울에 있는 큰 병원 예약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버지, 혹시 통장이나 그런 거 정리 좀 해두셨어요? 통장 정리라니.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뒤로 두 아들의 연락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안부를 묻는 전화는 어느새 재산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형제끼리 제 앞에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형은 그동안 아버지한테 얼마나 잘했다고 건물을 다 가져가려고 그래? 너는 서울에서 잘 나간다며 나는 여기서 아버지 근처에 있으면서 뭔가 신경이라도 썼어. 신경 쓴 척하면서 건물 노린 거잖아.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말없이 울었습니다. 밤에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오랜 세월 철물 먼지를 마시며 일한 탓인지 폐에 문제가 생겼고 심장도 약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혜수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12년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소식은 금세 아들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두 아들이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아, 내가 아프니까 그래도 자식들이 걱정하는구나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슬슬 유언장 같은 거 써두시는 게 어때요? 나중에 형제끼리 싸우면 보기 안 좋잖아요. 미리 공평하게 나눠주세요. 저는 현금으로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형은 건물 가져가시고요. 무슨 소리야? 건물은 장남인 내가 받는 게 당연하지. 너는 서울에서 월급 많이 받잖아. 제 앞에서 서로 자기가 더 받아야 한다고 다투는 아들들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저 재산을 기다리는 상속자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작은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지만 죽기 전에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박정수 씨였습니다. 박정수 씨는 15년 전부터 제 철물점에서 일해온 직원이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 그는 40 중반의 이혼남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과묵했지만 일은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무거운 철물을 옮기고 손님들을 친절하게 응대하고 제가 몸이 안 좋을 때는 가게의 문을 여는 것부터 닫는 것까지 혼자 다 해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박정수 씨는 매일 저녁 병원에 들렀습니다. 죽을 끓여 가져오고 제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제 친아들들은 일주일에 한 번도 오지 않았지만 박정수 씨는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얼른 나으셔야죠. 제가 가게는 잘 지키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정수야, 고맙다. 뭐가요? 저야말로 사장님이 저를 걷어주셔서 감사하죠.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아들들의 눈빛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이 변호사에게 제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가짜 장례식을 치르고 싶습니다.
제가 죽은 척하고 아들들의 반응을 보고 싶어요. 변호사는 처음엔 말렸습니다.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제가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병원과도 협의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위독해져서 사망했다는 진단서를 위조하지는 않았지만 일시적으로 위독 상태로 기록하는 것까지는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제 오랜 친구들에게 비밀을 털어놓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혜수야, 정말 이래야겠어? 그래, 이게 마지막이야. 내가 죽기 전에 확인하고 싶어. 그렇게 어느 가을날 저는 두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테이블 위에 하얀 봉투 2개를 놓았습니다. 이 안에 내 장례식 비용이 들어있다. 내가 세상 떠나면 각자 봉투를 열어봐라. 큰아들이 황당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작은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에이, 그런 불길한 말씀 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미 봉투 안을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들었을까 하고요. 그로부터 한 달 뒤 저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실제로 몸이 많이 안 좋았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새벽 병원에서 연락이 갔습니다. 정혜수 씨가 위독합니다. 두 아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눈을 감은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 하고 외쳤습니다. 작은 아들은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로 생각했습니다. 저 눈물이 진짜일까? 장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촐한 빈소에 조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랜 단골 손님들, 동네 상인들, 그리고 박정수 씨. 박정수 씨는 제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더 잘해드릴 걸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눈물은 진짜였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저녁, 조문객들이 돌아가고 빈소가 조용해졌을 때였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구석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형, 이제 열어봐도 되겠죠? 그래야지. 아버지가 열어보라고 하셨잖아. 그들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현금이 없었습니다. 대신 A사 용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서였습니다. 유산 분배에 관한 유언. 본인 정혜수는 평생 모은 재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철물점 건물 및 토지 박정수에게 양도, 예금 및 현금, 자산 박정수에게 양도, 개인 소장품 박정수에게 양도, 두 아들 정민수, 정우진에게는 그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각 3,500만 원으로 상속을 대신한다.
이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결정이며 법적으로 유효함을 확인한다. 2025년 3월 8일 정혜수. 순간 빈소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야 이게? 큰아들의 손이 떨렸습니다. 작은아들은 종이를 빼앗아 다시 읽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아버지가 남한테 전부 다 준다고? 박정수가 누구야? 그 직원. 미쳤나 봐. 친아들들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두 아들은 분노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고인의 유언입니다. 이미 공증을 마친 법적 문서입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친아들인데 어떻게 직원한테 다 줘요? 법적으로 유류분 청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고인께서는 생전에 두 분께 각각 3,500만 원씩 총 7천만 원을 지급하셨습니다. 생활비, 사업자금, 결혼자금 등의 명목이었죠. 이는 모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것도 상속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유류분 계산 시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인의 전체 재산을 고려하면 두 분이 받을 유류분은 이미 충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다툴 수는 있지만 승소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형, 솔직히 우리도 잘못한 거 없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찾아갔는데. 너도 마찬가지잖아. 맨날 돈 이야기만 하고. 형이 먼저 건물 이야기 꺼냈잖아. 야, 너도 통장 정리하라고 했잖아. 형제가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빈소를 나갔고 저는 옆방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내 선택이 옳았다고. 장례식이 끝난 뒤 저는 조용히 지방의 작은 마을로 떠났습니다. 박정수 씨와 함께였습니다. 그에게는 미리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그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사장님, 안 됩니다. 그건 아드님들 거예요. 아니야, 정수야. 넌 지난 15년 동안 진짜 아들보다 더 아들 같았어. 내가 아플 때 누가 옆에 있었나? 넌 받을 자격이 있어. 결국 그는 눈물을 흘리며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그 작은 마을에서 새로운 철물점을 열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가게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친절했고 저는 평온했습니다. 어느 날 박정수 씨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래도 아드님들 미워하지는 마세요. 비는 못 속인다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수야, 나는 이제 알았어. 피보다 중요한 게 진심이라는 걸. 진짜 가족은 혈연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남는 사람이야.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따금 두 아들 생각이 납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날도 있습니다. 너무 가혹한 건 아니었을까 하고 후회도 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제 빈소 앞에서 돈 때문에 다투던 두 아들의 모습을요. 그리고 매일 아침 철물점 문을 열며 속삭입니다. 진짜 내 가족은 마음으로 남은 사람이었구나.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옵니다. 박정수 씨가 사장님, 커피 한잔 하실래요? 하고 웃으며 다가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진짜 가족과 함께니까요.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